사무실 구석, 오래된 책상 옆 바닥에 놓인 금고를 본 순간 현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저거야. 아버지가 매일 저녁 돈을 정리하시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에는 오래된 철물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철물이라는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작은 가게는 40여 년간 이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가게 주인 김태수는 올해 75살, 평생을 이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는 게 김태수의 일상이었어요. 40여 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루틴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태수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 아저씨 가게만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라며 신뢰를 보내는 이웃들이 많았어요. 작은 나사 하나부터 큰 공구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가게였습니다. 김태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김현수는 45살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기보다는 더 큰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음식점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업,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 펜션 사업까지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지금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받는 것조차 무서워할 정도였어요. 현수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고민하기보다는 직감에 의존하는 편이었어요.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잡는 거야라는 게 현수의 신념이었지만 그 성급함이 오히려 독이 되곤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 조사나 계획을 충분히 세우기보다는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반복했죠.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라고 조언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들이 뭘 안다고라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반면 차남 김정수는 42살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형과는 정반대로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23세 합격했고 그 후로는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어떤 일이든 천천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항상 정수의 의견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정수가 생각하기에는 어째?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정수 본인도 그런 역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가족들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형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면서도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정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형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아버지 김태수는 두 아들을 나름대로 사랑했지만 대하는 방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장남인 현수에게는 늘 기대가 컸어요. 현수야, 너는 큰아들이니까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며 항상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현수가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왜 매번 이런 식이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며 자주 꾸짖었어요. 때로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반응이 현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습니다. 정수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믿고 맡기는 편이었어요. 정수가 공무원이 된 것도 아버지는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안정적인 게 최고야. 정수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라며 자주 칭찬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정수에 대해서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정수는 정말 든든해라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두 형제에게 각각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욱 무리한 사업에 뛰어들곤 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죠. 나는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면 아버지는 나보다 정수를 더 좋아해라며 속내를 털어놓곤 했어요.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아라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정수대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형이 받는 관심과 기대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나는 왜 아버지께 큰 기대를 받지 못할까라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형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형의 사업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안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김태수는 평생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이웃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격을 후려치는 법이 없었고 물건의 품질도 정직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도 했습니다. 태수 씨,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고 하면 천천히 주세요라며 웃어넘겼죠. 그래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태수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집수리할 일이 생기면 모두들 태수 철물을 찾았어요. 김태수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거는 저렇게 하세요라며 손짓 발짓으로 가르쳐 줬죠. 심지어 직접 따라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김태수를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태수철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특히 독거노인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어요. 무거운 물건은 직접 집까지 배달해주고 간단한 수리는 공짜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부탁하겠어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줬죠. 그런 김태수의 마음씨를 아는 동네 사람들은 더욱 가게를 아껴줬어요.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와서 물건을 사는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김태수만의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구식 금고 하나가 전부였지만 김태수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매일 저녁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들여올 물건 목록을 적는 곳이었죠. 벽에는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와 정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김태수는 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금고에는 김태수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에 두는 걸 좋아했거든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해라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게 더 안심되었던 거죠. 두 아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런 김태수가 지난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이었는데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가던 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어요.
두 아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태수의 장례식장은 첫날부터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40여 년간 동네에서 쌓아온 인덕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광경이었어요. 철물점 단골들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장, 부녀회장, 심지어 몇 년 전에 이사간 옛 단골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라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도 계셨죠.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김태수의 선량함을 그리워하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어요. 장남 현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다른 걱정이 머릿속을 짓눌렀거든요. 빚쟁이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혹시 그들 중에 빚쟁이가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돈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수는 계속해서 뒷문 쪽을 확인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빚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빚쟁이들도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철물점을 40년 넘게 하셨는데 분명 뭔가 모아두신 게 있을 거야. 은행 통장은 이미 확인해봤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수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은행이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라며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현금을 따로 보관해 두신 건 아닐까? 현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금고에 있을 거야. 어릴 때 아버지 가게에 놀러 갔을 때 사무실 구석에 있던 낡은 금고가 기억났어요. 아버지가 가끔 그 금고를 여시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하루 매출을 정리하시던 모습도 떠오르고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분명 금고에 있을 거야. 내가 먼저 챙겨야겠어.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버지도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셨잖아. 그럼 재산도 내가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차남 정수는 형과 달리 조용히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조문객 접대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 방명록 정리, 꽃꽂이, 교체까지 세세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겼어요. 형이 상주로서 힘든 역할을 하는 동안 정수가 뒤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죠. 원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주목받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도움이 되는 것을 더 편해했거든요. 정수는 형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클 텐데 다른 무언가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조문객과 인사할 때도 자꾸 딴 곳을 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형이 무슨 걱정이 있나? 정수는 궁금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정수도 형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문제 말이에요. 하지만 형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섣불리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형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야라고 믿으며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정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조문객들이 조금 줄어든 틈을 타서 현수는 화장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빚쟁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수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현수 씨, 아버님 장례 치르느라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빚쟁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만나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장례 끝나고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현수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가게에 가봐야겠어. 아버지의 가게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사무실 구석에 있던 그 낡은 금고. 분명 그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어릴 때 가끔 아버지가 그 금고를 여시는 것을 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에도 현수의 마음은 초조했어요. 정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정리할 일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하루 종일 조문객을 맞느라 지쳐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현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모두들 피곤해하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현수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주변 상황을 살폈어요. 정수와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장례식장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가야 해. 하지만 그냥 나가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수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 정수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 이 밤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현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좀. 빚쟁이가 전화해서 잠깐 만나보자고 해서. 미루기만 할 수는 없잖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현수는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쟁이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가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면서 현수는 계속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분명 있을 거야. 그 돈으로 빚부터 해결해야겠어. 밤길을 달려 가게 앞에 도착한 현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이 떠오르자 다시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이야. 내가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해. 현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아버지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현수는 손전등을 켜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철물들이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버지의 작업복도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손전등 불빛으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의자에는 아직도 몸의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는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던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볼펜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구나라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현수에게는 지금 그런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의 독촉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던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수는 재빨리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작은 공간 말이에요. 사무실 구석,
오래된 책상 옆 바닥에 놓인 금고를 본 순간 현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저거야.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낡은 금고였어요. 아버지가 매일 저녁 돈을 정리하시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버지도 생전에 현수는 큰아들이니까라며 더 많은 책임을 지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재산도 자신이 우선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한테 미리 말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가 가져가야 할 몫이니까. 현수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 먼저 아버지 생년월일을 시도해봤습니다. 다행히 금고가 열렸어요. 아버지는 복잡한 비밀번호보다는 기억하기 쉬운 것을 선호하셨나 봅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현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다고? 현수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5만 원권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서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돈이었을 겁니다. 현수의 마음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현수는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저를 구해주세요. 빚쟁이들의 협박이 떠오르자 죄책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거든요.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현수는 고민했습니다. 돈만 가져갈까? 아니면 금고째로 가져갈까? 잠깐 생각해보니 금고째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돈만 가져가면 나중에 금고가 비어 있는 걸 정수가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금고째로 가져가면 당분간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금고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돈뿐만 아니라 금고 자체의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고 금고를 들어 올렸어요. 등과 허리에 힘이 들어갔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현수는 금고를 조심스럽게 차까지 운반했어요. 밤중이라 다행히 동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창문으로 내다볼까봐 신경이 곤두섰거든요. 특히 옆집 아저씨는 잠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든요. 차 트렁크에 금고를 넣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됐다.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빚을 모두 갚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사업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어. 아버지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나 다른 가족들은 전혀 모를 거야. 며칠 후에 가게 정리할 때까지는 절대 모를 테니까. 하지만 현수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게 천장 구석에는 작은 CCTV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김태수가 몇 년 전 도난 사고가 있은 후 몰래 설치해둔 장치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두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작은 카메라가 현수의 모든 행동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손전등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는 장면,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 감고를 여는 순간의 표정, 돈을 확인할 때의 눈빛, 그리고 금고를 통째로 옮겨가는 전 과정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아버지가 정말 조심스럽게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천장 모서리 쪽 그림자진 곳에 아주 작은 크기로 달아났거든요. 웬만해서는 눈에 띄지 않을 위치였어요. 아버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설치해 둔 것이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감시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현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려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집 지하실에 두자. 아무도 찾지 못할 테니까. 현수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심할까봐 며칠 후에나 돈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현수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지하실로 옮겼어요. 이제 빚부터 해결하자. 현수는 금고 안에 돈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세어봤습니다. 계산해보니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심지어 조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다니. 현수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당당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일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자.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화 올 때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현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내 상황을 이해해 주셨을 거야. 장남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으실 리 없으셔. 그날 밤 현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시달리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현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이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 정수가 가게를 정리하러 갔을 때 바닥에 남아있는 네모난 자국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결국 천장 구석에 CCTV 카메라를 찾아내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현수의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수는 그런 걱정 없이 평온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형에게 말했어요. 형, 이제 아버지 가게 정리를 해야겠어요. 언제 시작할까요? 현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빨리 정리해야지. 그런데 나는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너부터 가서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먼저 가서 정리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사실 정수는 혼자서 아버지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더 편했어요. 형과 함께 있으면 감정적으로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아버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진열대에는 철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던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 계시는구나. 정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정수는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열대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철물들이 많았는데 아직 쓸만한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분류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가며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물건들을 관리하셨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정수는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의 색깔이 딱 네모난 모양의 자리만 달랐던 것이에요. 마치 무언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가 최근에 치워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무언가 있었나?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뭔가 중요한 물건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흔적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정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셨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어요. 형이 먼저 와서 뭔가 가져갔나? 정수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형이 몰래 왔겠어? 하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형의 최근 행동들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장례식 때도 뭔가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 같았고, 가게 정리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정수한테 맡겨버렸잖아요. 정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CCTV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두셨나? 몇 년 전에 가게에 도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보안에 대해 신경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실제로 뭔가 설치해 두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카메라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천장이나 구석진 곳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장 구석, 정말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있네. 정수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고 혼자서 설치해 두신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정말 작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어요. 정수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걸 확인해 보면 뭔가 알 수 있겠네. 정수는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북이 있어서 메모리 카드를 연결해 봤어요. 다행히 파일들을 열 수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장 최근 파일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정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형 현수의 모습이었거든요. 밤중에 가게로 들어와서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언제 여기 왔지? 정수는 계속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현수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바닥 구석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것은 금고였구나.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네모난 흔적은 아버지의 금고가 놓여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수가 금고를 열고 안을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금고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금고를 가져갔다고? 정수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충격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형이 이런 짓을? 하지만 동시에 형의 사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정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몰래 가져가면 안 되는 건데. 정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을 텐데 그것을 형이 혼자서 가져간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형제가 함께 상속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현수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죄책감과 절망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형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정수는 형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지만 상대가 친형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장례도 막 끝난 상황이었고요. 정수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신고하면 형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수는 형의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형이 금고를 가져가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 정수야, 가게 정리는 다 됐냐?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물건 중에 이상한 거 없지? 현수가 덧붙여 물었을 때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형이 이렇게 태연하게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정수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형을 고발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손에 쥔 메모리 카드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카드 하나가 형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절도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친형이었어요. 정수야, 왜 대답이 없어? 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해야 했어요. 아, 네. 별다른 건 없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형을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형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형의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무너져가는 형의 삶 말이에요. 장례식 때도 계속 불안해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던 모습, 조문객들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워하던 눈빛들이 떠올랐어요. 형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정수도 알고 있었거든요. 형도 정말 절망적이었구나.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빚쟁이들의 협박은 점점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금고를 발견했을 때 형의 심정이 어땠을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발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건 잘못된 일인데.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법적으로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형이 혼자서 독차지할 권리는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잖아요. 정수야, 그럼 내일 같이 가서 마저 정리하자. 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고했어.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형,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형이 금고 가져간 거 다 봤어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형제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장례를 막 치른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정수는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수는 다시 한번 영상을 봤어요. 현수가 금고를 가져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형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네. 현수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사람 같았습니다. 형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정수는 아버지와의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형제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버지는 항상 형제애를 강조하셨거든요. 특히 현수와 정수가 어릴 때 다툴 때마다 꼭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너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이야. 부모가 없어도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버리면 안 된다. 그게 가족이야. 아버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하셨던 형제애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지도 궁금했어요. 아마 형을 야단치시면서도 결국 도와주셨을 거예요. 정수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형을 고발하자니 너무 잔인한 일 같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적어도 형은 한 번 더 살아볼 기회를 얻는 거야. 형의 빚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자신이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나름대로 절박했던 거니까요. 아버지도 형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정수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천국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정수는 결국 이 일을 조용히 묻기로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형이 금고를 가져간 사실도 CCTV 영상이 있다는 것도 모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가족이 우선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형과 함께 정리를 마저 해야 했거든요. 현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수야, 어제 수고했어. 오늘은 같이 마저 정리하자. 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눈에는 형의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형의 표정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마 빚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깨도 덜 구부정해 보였고요. 형도 많이 안도하고 있구나. 정수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줄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형의 성격상 이런 일은 평생 비밀로 간직할 것 같았어요. 정수는 사무실 바닥에 네모난 자국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받았던 충격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 자리에 아버지 금고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형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연기를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수야, 이 바닥 좀 이상하지 않아?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형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네모난 자국이 있네.
여기 뭔가 있었나? 현수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정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어제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뭔가 두셨던 모양이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뭐였을까? 현수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수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형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의심하지 않는 척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형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척하고 있었지만 정수의 눈에는 형의 미묘한 변화들이 다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펴져 있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형을 감싸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새 정수는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특히 형제에 관한 아버지의 가르침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이셨거든요. 현수와 정수가 어릴 때 싸우고 나면 아버지는 항상 두 아들을 불러 앉히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이야. 부모가 죽어도 형제는 남는 거란다. 그때는 단순한 훈계로만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정수는 12살 때 일이 생각났어요. 형 현수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수야, 형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줘야 해. 형도 너를 지켜줄 거고. 그게 형제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고등학생일 때 현수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현수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서 울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현수를 꾸짖기보다는 위로해 주셨어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들의 편이셨어요. 아버지는 그 후에 정수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라도 형을 따뜻하게 대해줘. 가족이 서로 등 돌리면 누가 의지하겠니? 그때도 아버지는 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늘 가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형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또 다른 말씀이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지. 정수는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아버지의 말씀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특히 현수는 좀 성급한 성격이니까 정수가 많이 봐줘야 해. 아버지는 정수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형이 실수를 해도 미워하지 말고 도와줘. 그게 동생의 역할이야. 그때 정수는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현수의 성격을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현수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정수에게 당부하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이런 일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 아버지의 해안에 새삼 놀랐어요. 형이 실수를 해도 미워하지 말고 도와줘.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상황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형이 큰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아시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정수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또 다른 말씀도 떠올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는 물질보다는 마음을 더 중시하는 분이셨어요. 너희가 서로 도와가며 살면 그게 아버지에겐 가장 큰 기쁨이야. 정수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형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으로서 형을 감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이런 상황이라면 형을 도와주셨을 거야. 정수는 확신했어요. 물론 이런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돈으로 형이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게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이 일을 조용히 묻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CCTV 영상도 삭제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형이 금고를 가져간 사실을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 거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형을 지켜주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정수는 형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현수도 와 있었어요. 정수야, 오늘로 가게 정리가 다 끝날 것 같네. 현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아마 빚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안도감 때문일 겁니다. 며칠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 형. 아버지도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제가 서로 도와주기로 했으니 아버지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일 거예요. 정수는 CCTV 카메라를 완전히 분해해서 버렸어요. 메모리 카드도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 영상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누구도 이 일을 알 수 없을 거야. 정수는 마지막 증거까지 깨끗이 없앤 후에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형과 함께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형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형의 빚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형도 분명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형을 잘 지켜봐 주세요. 정수는 속으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형을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정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형이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형이 그 돈으로 빚을 잘 해결했을지, 그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가끔 형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면 예전보다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 현수 쪽에서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금고에서 나온 돈으로 빚쟁이들을 모두 만나 빚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몇 달 동안 시달리던 독촉 전화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빚에서 해방된 현수는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현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성급하게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니까 더 신중해야 했어요.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의 마음에는 묘한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 몰래 혼자서 가져간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수도 똑같이 아버지 아들인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에 시달렸어요. 특히 정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정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현수를 대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형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수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나? 정수가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며칠 후 어느 저녁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으니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현수는 편의점에서 소주 몇 병을 사왔어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오히려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더 많이 났고 정수에 대한 미안함도 더욱 커졌어요. 내가 정수한테 말해야 할까? 현수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빚을 다 갚아버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은 이미 써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면 정수만 상처받을 거야. 현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만 갔습니다. 술이 더 들어갈수록 현수는 자제력을 잃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꾹꾹 눌러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정말 좋은 동생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현수는 자책하며 또 술을 마셨습니다. 정수의 착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정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태로 동생에게 전화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정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들고 정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수야, 형이 좀 답답해서 그래. 나와서 같이 한잔할까? 현수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취해 있었어요. 정수는 형의 상태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형, 많이 마셨네요. 어디 계세요? 정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집 근처 공원이야. 정수야, 제발 좀 나와줘. 형이 할 말이 있어. 현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걱정이 되어서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정수는 형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정수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벤치에 앉아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미 몇 병을 비운 것 같았습니다. 형,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정수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야, 형이 미안해.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수는 혹시 아버지 금고 일을 말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현수는 술잔을 들고 정수를 바라봤어요. 그냥, 형이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형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 현수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평소에는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사업도 맨날 실패하고 아버지한테도 걱정만 끼쳐드리고 정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형, 무슨 소리예요? 형은 충분히 좋은 형이에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술 많이 마셔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정수는 형을 달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정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형이. 현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금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술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성은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형, 나 다 알고 있어.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자신도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형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형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형,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수는 형을 위로했어요. 우리는 형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정수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형제애를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정수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그런 동생을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정수야, 정말 고마워. 현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같은 동생을 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현수는 계속 술을 마셨고 정수는 형을 지켜봤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애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현수는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수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형을 더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 집에 가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현수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형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헤어지면서 현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형, 괜찮아요. 푹 쉬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 나 정말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비밀을 안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현수는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성급하게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새 출발한 만큼 더 신중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수에 대한 죄책감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가끔 형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형이 예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결과를 원하셨을 거야.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는 마지막 날, 정수는 혼자서 가게에 갔습니다. 형은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정수가 마무리를 맡기로 했어요. 정수는 가게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수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현수, 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두신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말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현수야, 너는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살았구나. 때로는 성급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열정만은 아버지가 인정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는 있어. 정수야, 너는 참 착한 아이였다. 항상 묵묵히 가족을 생각하고 형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뿌듯했단다. 내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아버지는 알고 있어.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보고 있으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는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너희 형제가 서로 다투는 일이야. 현수는 성급한 성격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정수는 너무 착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이란다. 돈이나 재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형제는 대신할 수 없는 존재야.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괜찮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서로 도와줘야 해. 정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더욱 감동받았어요. 만약 너희 중 누군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미워하지 마라.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거란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야. 현수야, 내가 실수해도 정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정수야, 형이 힘들어해도 내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그게 내 아들들이니까.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평생 붙들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현수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정수가 형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했죠? 정수는 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형을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형제가 서로 도왔어요. 아버지의 편지는 정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시켜 주었어요. 정수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형과 함께 읽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형이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한 후에 보여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야, 가게 정리 다 끝났어? 현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네, 형. 다 끝났어요. 정수는 대답했어요. 고생했어. 그런데 정수야. 현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형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야. 현수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정수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형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이번엔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정수의 응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수야, 고마워.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형은 정말 든든해. 현수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형. 며칠 후 정수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와서 묘비 앞에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네요. 정수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형을 용서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하신 말씀. 정말 예언 같았어요. 정수는 아버지께 보고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 형제가 더 가까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현수는 정말로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요. 예전의 실수들을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정수도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갔어요. 두 형제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두 형제의 삶은 계속될 거였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지켜가며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